자, 여기는 화엄사 바로 아래에 있는 계곡입니다. 계곡이고, 여기서 한번 요제지 미모의 여의 여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요 물에는 지금 뭐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꺽지도 막 나와서 쫓아다니더라고. 꺽지란 놈도 있어요. 잘 들여다보면 꺽지가 나타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모의 공설입이라는 서생은 공자의 후손으로 지극히 온유했으며 특히 시를 잘 썼다. 자, 어느 날 전태연의 지사를 지내고 있는 친구로부터 초청하는 편지를 받고 찾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찾아가는 길에 불행하게도 지사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여비는 떨어져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어 보타사라는 절에 몸을 의탁하고 승방에 고용되어 필생 노릇을 하게 되었다. 필생 뭐 글 써주는 사람. 자, 승방 서쪽 100여 미터 되는 곳에는 선씨의 저택이 있었다. 선씨는 문벌 높은 집의 귀공자로 태어났으나 커다란 소송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집안이 쇠퇴해지고 가족도 줄어들어 시골로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큰 저택은 빈집으로 남게 되었다. 암박 같은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며 오가는 사람 하나 없는 어느 겨울날이었다. 공설입이 마침 그 집 대문 앞을 지나려니까 한 젊은이가 저택에서 나왔다. 통체가 훤칠한데 공생의 모습을 보자 달려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치른 다음 대단히 실례오시다만 잠깐 쉬어가시지 않으시렵니까? 하고 말했다. 공생은 그 젊은이를 믿음직하게 생각하였으므로 사양하지 않고 따라 들어갔다. 집은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창문마다 비단 휘장을 들이우고 담벽에는 옛사람의 명화가 많이 걸려 있었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책표지에는 낭환쇠기라고 쓰여 있어 한 장 한 장 뒤적여 보았으나 모두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하는 것뿐이었다. 공생은 젊은이가 선씨의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집 주인이라 생각하여 구태여 신분이나 경력 같은 것은 물어보지도 않았다. 젊은이는 공생의 내력을 자세히 물은 다음 딱한 사정을 알게 되자 사숙을 개설하여 제자들을 가르치면 어떻겠냐고 권하는 것이었다. 사숙은 이제 그냥 사람들이 사적으로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거. 옛날 사숙 많았죠. 학원 열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나 학교 하는 거야. 학교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 그게 사숙입니다. 공생은 단식하며 이렇듯 방랑하는 나그네에게 누가 주선해 주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그러자 젊은이는 만약 어리석다고 꺼리지만 않으신다면 저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공생은 기뻐하며 전만의 말씀이요, 선생이 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로 지냅시다. 고 대답한 다음 댁에서는 어찌하여 이렇듯 항상 문을 닫아 두시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젊은이는 이 집은 천공자의 저택입니다. 앞서 공자가 시골로 이사해 가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빈집으로 있었습니다. 나는 황보라는 성으로 조상 때부터 섬서성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산불로 집이 불탄 후 당장 묵을 데가 없어서 이 저택을 빌려 있는 중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공생은 이 대답으로 인해 비로소 젊은이가 선씨집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다가 끝내는 한 침대에서 자게 되었다. 아침 일찍이 사동이 와서 방 안에 숯불을 피워주었다. 젊은이는 먼저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고 공생은 아직도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누워있는데 사동이 들어왔다. 주인 영감께서 나오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생은 벌떡 일어났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들어와서 공생을 향하여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선생께서 변변치 못한 제 자식을 버리지 않으시고 잘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자식은 아직도 초학이라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친구로 대하지 마시고 형제로 생각하시고 엄격한 지도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벌써 비단옷과 황모피의 모자, 버선, 구두가 각각 한 벌씩 갖추어 받쳐졌다. 그리고 공생의 몸 단장이 끝나는 것을 보자 식사와 주안상이 들어왔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노인은 일어서서 인사를 한 다음 단장을 이끌며 안으로 들어갔다. 식사가 끝난 다음 황보공자는 학과 과정과 문장 작법 따위를 보여주는데 에게는 고문사로 이 고문사라고 하는 건 명나라 때 성행하였던 의고문입니다. 의고문. 고문사로 과거 시험에 필요한 팔고문 따위는 하나도 없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젊은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과거 시험을 치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또 술상이 나왔다. 오늘 저녁 많이 드시고 마음껏 즐기십시다. 내일은 술을 마실 수 없으니까요. 젊은이는 이렇게 한 다음 사동을 불렀다. 아버님은 주무시느냐? 주무시거든 살그머니 향로를 불러다오. 향로가 향기향자 노예 노자네요. 사동은 돌아가서 우선 비단 부대에 넣은 비파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잠시 후 어여쁜 시녀가 들어왔는데 고상한 화장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황보가 그녀에게 상비곡을 타라고 하자 그녀의 손끝은 춤을 추는 나비처럼 상하 양금체가 아래 위로 논일며 비파를 타기 시작했다. 애수에 가득 찬 곡조는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 애절한 것이었다. 다시 큰 술잔이 돌아오고 밤늦도록 마시는 술은 그칠 줄을 몰랐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 둘이서 함께 글을 읽었다. 황보공자는 어찌나 머리가 비상하고 총명한지 한 번 읽기만 하면 즉석에서 외워버릴 정도였다. 이러기를 2~3개월이 지나자 대단히 훌륭한 문장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진보되었다. 닷새에 한 차례씩 술을 마시기로 정하고 마실 때마다 향로를 부르기로 했다. 향로가 시녀예요. 어느 날 밤 술이 거나하게 취하여 기분이 좋아진 공생은 옆에 앉은 향로에게 정열이 끓어오르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황보는 어느덧 그 눈치를 알아차리고 말했다. 이 시녀는 아버지가 부양해주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부인도 없이 쓸쓸히 지내시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령코 당신을 위해서 훌륭한 배필을 중신하겠습니다.
참말로 중신해 주시려면 꼭 향로 같은 여성이 소원입니다. 공생이 이렇게 말하자 황보는 껄껄 웃었다. 보는 것이 적으면 신기한 것이 많다 함은 아마 당신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향로 같은 것에 만족하신다면 당신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공생은 교회로 소풍을 가려고 생각하고 정원 대문까지 나왔는데 문이 안으로부터 빗장을 질러 굳게 닫혀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까닭을 물어보았더니 황보가 대답했다. 교재를 넓게 하면 공부하는데 정신이 분산될까 염려하여 아버님이 찾아오는 손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자 공생의 의심도 풀렸다. 때는 한여름이라 더위는 찌는 듯하므로 서재를 정원 가운데 있는 정자 아래로 옮겼다. 그날부터 공생의 가슴에 종기가 생겨 복숭아만큼 붓기 시작하더니 하룻밤 사이에 찻잔만큼이나 커져서 아픔을 못 이겨 신음하게 되었다. 황보는 아침 저녁으로 위로하며 침식을 잊고 간호해 주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종기는 한층 더 심하게 부어올라 음식조차 먹지 못하게 되었다. 황보의 아버지도 문병하러 왔었으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한숨만 지을 뿐이었다. 황보가 말했다. 당신의 병화는 교나라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어젯밤 외할머니 댁에 사동을 보내서 그녀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식이 없으니 어찌된 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사동이 들어오며 아뢰었다. 교랑께서 오셨습니다. 아주머님과 송랑도 같이 오셨습니다. 부자가 함께 급히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황보는 외동생 교랑을 데리고 와서 공생을 진찰하게 하였다. 나이는 겨우 15세나 되었을까? 겉보기에도 영리한 눈매에 무척 날씬하고 상냥한 소녀였다. 공생은 그 소녀의 얼굴만 보았는데도 어쩐지 고통을 잊은 듯 갑자기 몸이 편해지는 기분이었다. 황보가 교나에게 말했다. 이분은 나의 스승인 동시에 친한 친구다. 또한 한 어버이의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이 없으니까 아무쪼록 완쾌되도록 잘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자 소녀는 수줍음을 거두고 옷소매를 지켜 올린 다음 침대로 가까이 가서 진찰하기 시작했다. 손끝이 환자에게 가닿자 난초보다 더 좋은 향기가 풍겼다. 소녀는 웃으면서 병환이 날 수밖에 없어요. 신맥이 뛰고 있는걸요. 살덩이가 부어있으니까 잘라내야 되겠어요. 하고 말한 다음 팔목에 끼고 있던 금팔찌를 벗겨서 종기 위에 놓고 천천히 눌렀다. 그러자 종기는 한치가량이나 도드라지며 팔찌 안으로 솟아나와 지금까지 연저리에 넓게 부어져 있던 종기의 뿌리까지도 팔찌 속으로 송두리째 빨려 들어왔다. 소녀는 소매 속에 간직했던 은장도를 끄집어냈다. 종이장보다도 더 얇은 칼날이었다. 발찌에 더욱 힘을 주며 한 손에 된 칼로 종기를 뿌리부터 살짝 잘랐다. 검푸른 피가 선지처럼 흘러내려서 침대를 검붉게 물들였다. 공생은 언제까지나 이 아름다운 소녀와 마주대하고 싶은 생각에 아픈 줄도 몰랐다. 도리어 수술이 너무 빨리 끝나 자리를 같이 하는 시간이 짧은 것을 원망할 정도였다.
이윽고 썩은 살점을 잘라내버렸다. 나무에서 깎아낸 혹처럼 둥글둥글한 살점이었다. 다음은 냉수를 가져오게 하여 가냘픈 손으로 손수 수술한 자리를 씻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입안에서 붉은 구슬을 토해내어 수술한 자리 위에 놓고 그것을 살짝 문질렀다. 한 바퀴를 문지르자 가슴이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듯했고, 두 바퀴를 돌리자 근질근질하고 시원하여 기분이 좋았다. 세 바퀴째 거듭하자 온몸이 상쾌한 것이 쾌감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소녀는 구슬을 다시 입속에 넣고 이제는 다 나으셨습니다 하고 말하며 청청히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공생은 급히 일어나 달려가서 감사한 뜻을 진심으로 말했다. 공생이 넋이 달아났어. 이리하여 그토록 극성스럽게 아프던 종기도 씻은 듯이 나았지만 소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그 괴로움이란 차마 견딜 수가 없었다. 그 후부터는 책도 펴기 싫고 붓도 손에 잡히지 않았으며 멍하니 앉은 채로 만사가 귀찮았다. 방부는 벌써부터 그 심정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애써 찾은 결과 마침내 좋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누굽니까? 역시 나의 친척되는 처녀입니다만. 공생은 잠시 묵묵히 생각하는 듯하더니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하고 말한 다음 담벽을 향하여 시를 읊었다. 일찍이 장애를 보고 난 사람이면 강이나 호수의 물은 물이 아닌데 모산의 구름에 비하면 어디 또 구름이 있으랴. 공자는 그의 심중을 깨닫고 다시 말을 건넸다. 제 아버님은 당신의 재능에 크게 감탄하여 아무쪼록 인연을 맺고 싶어 하십니다. 다만 그 여동생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염려하는 것뿐입니다. 그 애보다는 숙모님의 딸인 아송이라는 처녀가 있습니다. 나이는 18살인데 그리 흔히 볼 수 있는 처녀가 아닙니다. 만약 참말로 들리지 않으시거든 그 처녀가 매일같이 뜰에 와서 놀고 있으니 안뜰을 엿보십시오. 공생은 가르쳐둔 대로 안뜰을 엿보았더니 과연 교나가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와 있었다. 반달 같은 눈썹에 봉황화를 신고 있었다. 봉황 새겨진 신발. 두 여인은 그 아름답기가 서로 분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으나 다만 연령으로 보아 송랑이 한층 더 피어나는 꽃송이 같았다. 공생은 크게 기뻐하여 황보에게 중신을 부탁했다. 다음날 아침 황보는 안방에서 나오며 축하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뒷뜰의 별장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공생을 위해서 혼례의 의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그날 밤 혼례가 시작되자 피리와 북소리는 천장의 먼지까지 떨어뜨릴 듯했고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은 월궁의 선녀 같았다. 이윽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 월궁은 하늘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땅 위에 있는 듯했다. 어느 날 밤 공자 황보는 공생을 향하여 말했다. 학문을 가르쳐 주신 은혜는 하루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선공자가 소송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기로 되어 다급히 이 집을 내달라는 전갈이 왔으므로 부득이 여기를 떠나 서쪽 고을로 가려고 합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지금처럼 아침 저녁으로 자리를 같이 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사람은 석별의 정을 못 이겨 공생은 자신도 함께 따라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황보는 공생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권했다. 공생은 반대했으나 황보는 들은 척도 않고 염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제가 바래다 드릴 테니까요 하고 말했다. 조금 있으니 황보의 아버지가 송랑을 데리고 와서 황금 100냥을 공생에게 선사해 주었다. 그리고 황보는 양손으로 공생 부부의 손을 하나씩 잡고 눈을 꼭 감고 아무것도 보지 말라고 일렀다. 그리고는 표현이 하늘을 밟고 날기 시작했다. 귀 밑에서 휙휙 바람소리가 들렸다. 이러기를 얼마가 지나자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눈을 떠보니 어김없는 자기 고향이었다. 그제야 공생은 황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사람이 아니라 신선이군요. 그러면서도 기쁨을 못 이겨 자기 집 문을 두들겼다. 어머니는 뜻밖의 아들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어여쁜 며느리까지 데리고 온 것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공생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황보는 이미 어느 사이엔가 사라진 뒤였다. 송랑은 시어머니에게 봉양을 극진히 하였으므로 착하고 아름다운 아내라는 평판이 인근에 자자했다. 그 후 공생은 진사에 급제하여 연안은 지금의 섬서성이래요. 연안의 살이라는 관리에 임명되었다. 한 가족이 모두 현지에 부임하려고 생각했으나 어머니는 길이 하도 멀기 때문에 동행할 것을 단념했다. 송랑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소환이라고 지었다. 그 후 공생은 순찰사의 의사에 거역하였기 때문에 관리에서 면직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향에는 돌아가지 못했다. 어느 날 교회에 나가 사냥을 하고 있을 때 말을 몰고 오는 한 젊은 청년과 마주쳤다. 자기를 유심히 바라보는 눈치였으므로 자세히 보니 뜻밖에도 그 젊은이는 황보 공자였다. 당장의 말을 멈추고 두 젊은이는 손을 마주잡으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황보는 공생을 이끌고 이웃마을로 찾아갔다. 나무숲이 울창하여 한낮에도 어두컴컴하고 음침한 곳이었으나 황보의 집을 찾아 들어가자 대문과 문창의 고리는 모두가 황금으로 장식되었고 그야말로 옛날 명문 대가의 집과 같았다. 여동생은? 하고 묻자 이미 출가했다는 것이며 장모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서로 슬픔을 못 이겨 그날 밤은 그곳에서 머물고 돌아왔으나 다음날 다시 아내와 함께 찾아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동생 교나도 마침 와 있다가 공생의 아들을 쓸어안고 어르며 말하는 것이었다. 언니는 결국 우리들의 종족을 물란케 하였어요. 공생이 언젠가 종기수술의 은혜를 살해하자 그녀는 웃으면서 형부께서는 출세하셨어요. 그리고 종기의 상처는 이미 나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그 아픔을 못 잊으세요? 하고 말했다. 동서인 오랑도 찾아와서 인사를 나누고 이틀 밤이나 묵고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황보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공생을 향하여 말했다. 하늘에서 큰 재앙이 떨어지려 합니다. 구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공생은 무슨 약문인지도 모르면서 즉석에서 선선히 승낙했다. 황보는 급히 문 밖으로 나가자 집안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들어와서 나란히 앉힌 다음 공생을 향하여 절을 하게 시켰다. 공생은 깜짝 놀라서 어찌 된 일이냐고 묻자 황보는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본래 인간이 아니라 여우였습니다. 여우였네. 원래 여우가 500년, 1000년 묵으면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죠.
이번엔 뇌신이 재앙을 내려주게 된 것이지만 당신께서 죽음을 각오하고 재난을 물리쳐 주신다면 우리 일가족은 모두가 목숨을 건질 것입니다. 만약 청을 들어주지 못할 것 같으면 어린 것을 안고 빨리 돌아가 주십시오. 당신에게까지 재앙을 끼치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공생은 생사를 같이 하자고 맹세했다. 그러자 황보는 공생에게 보검을 들고 문 밖에 서 있게 한 다음 벼락이 떨어져도 꼼짝 말아야 합니다 하고 당부했다. 공생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있으니 과연 먹장구름이 삽시간에 앞뒤를 분간키 어렵게 모여들었다. 집이 있던 방향을 되돌아보자 대문도 집채도 간 곳이 없고 오직 높은 무덤이 있을 뿐인데 무덤 밑에는 한없이 큰 구멍이 검은 입을 쫙 벌리고 있었다. 뜻밖의 일에 깜짝 놀라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뇌성이 천지를 뒤흔들었고 뒤이어 모진 바람과 우박같이 큰 비가 쏟아져서 아름드리 나무도 뿌리째 뽑혀 쓰러졌다. 공생은 눈앞이 캄캄하고 귀청이 찢어지는 듯했으나 이를 악물고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검은 솜처럼 피어오르는 연기와 안개 속에서 부리가 갈퀴처럼 구부러지고 발톱이 긴 마귀가 사람 하나를 움켜잡고 구멍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연기와 안개를 타고 허공으로 날아오르려 했다. 언뜻 보자 입은 의복이나 신은 신발로 보아 교나의 모습과 비슷했다. 공생이 벼락같이 덤벼들며 보검을 빼어 선뜻 후려치자 덜썩하고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산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벼락이 떨어지며 공생은 번듯 나자빠지며 숨이 끊어졌다. 이윽고 하늘은 맑게 개이고 바람은 고요해졌다. 교나는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렸으나 옆에 공생이 죽어 쓰러진 것을 보자 겁에 질려 통곡하기 시작했다. 형부는 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자 송랑도 뛰쳐나왔다. 두 여인이 힘을 합하여 공생을 떠매고 들어갔다. 교나는 송랑에게 공생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녀의 금비녀를 빼어 공생의 입을 벌리게 한 다음 자기는 공생의 턱을 받들며 혀끝으로 빨간 환약을 밀어넣었다. 그리고 공생의 입에다 자기 입을 갖다 대고 입김을 불어넣었다. 환약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며 꾸르륵 꾸르륵 소리를 냈다. 이윽고 공생은 정신을 차리며 살아났다. 공생은 온 가족이 모두 모여있는 것을 보고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리하여 온 가족의 슬픔은 순식간에 기쁨으로 변했다. 바로 이때 교나의 남편인 오랑의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모두가 깜짝 놀라며 어찌된 영문이냐고 묻자 오랑의 집에서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을 받고 한 가족이 남김없이 몰살했다는 것이었다. 교나는 통곡하며 서러워했다. 가족들이 위로해주며 함께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도록 했다. 공생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며칠을 걸려 살림을 뒷수습하고 밤을 새워 길 떠날 준비를 했다. 고향에 돌아오자 한적한 정원에 집 한 채를 마련하고 황보 공자를 거처하게 했다. 공자는 항상 대문을 잠그고 살았으며 공생과 송랑이 왔을 때만 문 빗장을 열어놓았다. 공생은 공자의 형매와 더불어 바둑을 두거나 술을 마시며 단란하게 살았다. 소화는 성장함에 따라 용모에
기품이 있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다만 어딘가 여우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씨는 말하기를, 이사씨는 바로 이 책의 지은이 포송령의 필명입니다. 필명. 나는 공생이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한 것도 부러운 일이지만 그보다 가장 가까운 친구를 얻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더 부럽다고 생각한다. 그 친구의 모습만 보면 굶주림도 잊어버리고 그 친구의 음성만 들어도 웃음꽃을 피울 수가 있다. 이처럼 둘도 없는 친구를 얻어 피차에 간담을 터놓고 인생을 살며 때로는 술을 마시고 때로는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녀석을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커다란 행복인지 모른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지금 요 계곡 웅덩이에서 시끄럽게 떠드니까 저기 잠깐 저희 꺽지가 나왔다 들어갔어요. 꺽지가 잘 안 나오더니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몇 번 나왔었겠지. 자, 이상입니다.